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남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심상치 않은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 다시 떠오른 중국발 코로나 확산 공포, 각종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정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문성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신데 네. 이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죠. 또다시 영토를 넘는 도발을 한다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네.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이딴 도발, 합의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북한에게도 천명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과 군에도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네. 위장된 평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이 2018년 4월 판문점에 와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당시 우리 정부도 이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위장된 김정은의 계략이었다라는 사실이 예. 지금 돌아보면 명확하게 드러났고 강력한 힘과 대응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는 거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양우 가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는데 예. 9.19 군사합의 처음 할 때부터 좀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잘 지켜지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를 어겨왔거든요. 근데 있을 때 그리고 이걸 폐기했을 때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존재해서 만약에 준수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요. 예. 사실 이번에 이 효력 정지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미 다 끝난 건데 네. 지켜지지 않는 건데 왜 굳이 효력 정지라는 이런 굉장히 순화된 단어를 우리 대통령이 썼는가 이겁니다. 네. 이미 북한이 무력화시킨 상황은 맞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파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긴 건 북한이 어겼는데 마치 우리가 파기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예. 플러스 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네. 북한이 만약에 성실하게 준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온건하게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 이후의 행동은 북한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에서 40km 이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9.19 군사합의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공중 정찰 활동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사실상 북한이 무인기, 최근에 있었던 건 무인기를 아예 우리 영토 속으로 들여다보내서 이 5대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우리도 대응으로 송골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북한이 아예 여러 차례 이 9.19 군사합의를 어겨왔던 거기 때문에 무용론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폐기하느냐 아니냐 이를 놓고 군사적으로 득이 있느냐 실이 있느냐 북한만 좋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복경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미필 대통령의 이 잘못된 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필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정치적 표현인 것 같고요. 예. 9.19 군사 합의 자체를 선언적으로 먼저 파기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조금 전에 양욱 의원님께서도 표현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정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합의를 지키지 않은 양국 간의 네. 여러 가지 국지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한 부분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9.19 군사 합의를 했지만 언제든지 그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 9.19 합의가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그래도 이 상징적인 조치일지 모르나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9.19 합의 파기가 여기도 파기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자칫 남쪽에서 먼저 이것을 깨는 듯한 네. 것을 다른 이제 세계에 알리는 듯한 예. 이런 메시지로 작용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득될 바가 없다. 다만 압도적 힘을 우리가 기르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요, 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예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데요. 이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이 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9.19 군사합의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상대가 이행을 할 때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했던 말에 이 하나의 결단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9.19 군사합의 결국은 양측 모두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완충구역 내에서 수차례 방사포 발사하고 무인기 투입하고 이렇게 많이 어겨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정미경 의원님 보실 때는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이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인의 딸로 살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 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너무 역사적으로도. 근데 사실은요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할 때요 항상 깨는 쪽은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지키려고 하는데 늘 그 위반을 하고 합의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이게 북한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9.19 군사 합의가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요. 누구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는 대놓고 얘기 못하고 속으로만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 합의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북한한테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또 우리 군의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 아니냐.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합의가 어딨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걱정했던 분들이 예측한 대로
9.19 군사 합의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북한이 지금 어겼는데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에 저는 그 이제 무인기가 올라왔을 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그 9.19 군사 합의 시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GP 없애는 거였거든요. GP를 그렇게 몽땅 그런 식으로 없애가지고 과연 어떻게 나중에 그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걸 탐지할 수 있겠나 우리가. 네. 예.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 GP가 있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탐지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리 군을 향해서도 우리 네. 국민을 향해서도 그다음 북한을 향해서도 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예. 봅니다. 자, 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보라 이야기한 건 바로 북한의 무인기였을 겁니다. 이에 대응해서 오늘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장관의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네, 북한 도발하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육군에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이미 드론봇 전투단 창설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합동 드론 부대 창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양욱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은요 실제 전투 능력을 갖는 부대가 아니라 네. 개념을 앞으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상 전투에 이를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대였습니다. 실전 부대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결국 뭐냐면 합동이라는 말 나온 것은 이제 육해공 전부다. 예.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봇 전투단 개념을 가지고 실제 얘를 어떤 식으로 작전에 쓸지 연구를 그동안 해온 것이거든요.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전에 적용 가능한 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 예.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어떻게 보면. 네. 자, 전 세계는 이제 현대전의 총화로 불리는 드론, 무인기, 뭐 UAV라 그러는데 이걸 개발하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보셨죠. 드론이 뭐 몇십억짜리 전차를 그냥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자, 이현종 의원, 네. 우리나라 실력은 어느 정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대전의 개념이 일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의 드론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군에서 담당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공군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대응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공군과 육군이 합동으로 뭔가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예. 서로 각자 펼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ADD를 방문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당시에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이 연구진들한테 이거 얼마면 개발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개발진들이 이거 뭐 저희들 곧 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오늘 회의가 열린 것도 결국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이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받고 오늘 합참과 이제 안보실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드론을 확보하겠다 이런 예. 이제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항상 어떤 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어야 사실은 적의 어떤 침투나 이걸 막을 수가 있다. 특히 또 이 스텔스 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네. 이게 결국 나중에 또 공격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양 상공에 그냥 드론을 쫙 깔겠다라는 아.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이 우리의 전력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구상이고 네. 오늘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조만간 뭐 1000대가 넘는 지금 드론을 만들고 스텔스 드론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네.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을 어떤 면 전수에 쓸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드론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간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사진 찍을 때 많이 쓰죠. 위에
지도 같은 거 만들 때도 쓰고 방송에서도 쓰고 그런 거는 아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군사적으로는 일단 북한이 지난번에 보냈던 정찰 위성 같은 아주 소규모 조그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폭 드론 그것도 이제 소형화해서 이 폭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리퍼라 그래가지고 아예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아예 쏠 수 있게끔 하는 대형 공격용 드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레이더에 또 잘 안 잡히기도 하고 이 탐지도 어렵고 추격해서 격추하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뭐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전자게임 하듯이 가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별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런 점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인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이 아주 비싼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문 장군님, 이게 제대로 되면 우리 전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드론보 전투단을 만들고 우리가 미래전에 대비한 것은 일찍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다만 그걸 하려면 정말 제대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을 계기로 해서 예. 이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합동부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 다목적에 주목하는 부분이 전자전, 그다음에 심리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네. 심리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심리전이라든지 전자전을 통해서 북한의 지휘통신 체계를 아예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론의 용도에 대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실제 현재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네. 드론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실세를 암살할 때도 예. 바로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드론 전투 역량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강화를 한다면 비록 북한이 핵무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도 북한의 비대칭 역량으로서 북한을 강력하게 압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비례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이라는 언급을 또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압도적이란 말, 이게 윤 대통령이 좀 쓰긴 했는데요. 양옥 의원, 이 비례 대응, 압도적 대응,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물론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대방의 한 예를 들어서 그만큼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교정 규칙을 지킨다거나 뭐 혹은 어떤 국제적인 주범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례 원칙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조심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러한 국제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아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이 압도적 대응이라는 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결국 이 압도적 대응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상대방이 그러한 생각을 앞으로는 가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미리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네.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보완을 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대통령 또는 정치권 눈치 보지 마라. 북한이 도발하면 예. 즉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 대응을 하되 정말 단호하게 압도적으로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는데 이후에 우리 당시 군이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응징을 하겠다.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뒤에는 예. 북한이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목함지리 도발을 했고 이번에 무인기 도발도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도발. 왜? 예. 자기들이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네. 그런 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이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스라엘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했고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려서 참 안보가 단호하고 단호해야 하는데 좀 우려스럽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은요. 이게 뭐 특정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이제 좀 반박을 했는데 복 의원님, 문 전 대통령의 걱정은 어떤 점입니까? 2018년에 드론봇 부대가 창설이 되고 예. 그것은 2014년 그 북의 무인기 그 침공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었었죠.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부대 창설과 일부 그 양산도 들어갔고 네. 실질적으로 뭐 이스라엘에서 어떤 레이더도 수입을 해오고 해서 기본적인 것을 마쳤다. 그런데 왜 대응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그때 그 시각 그리고 지금보다 드론이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때 그 수준에서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일정 정도 부대 창설까지 했다라는 말인데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때는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좀 왜곡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이 비춰질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곡해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랬는지 뭐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응은 그동안에 우리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런 바탕 위에서 고도화시켜 나가고 또 부대 뭐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합해 나가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 단계에서 어느 한 정권 때 무엇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지나면 또 더 고도화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미국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제발 저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생각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종전선언을 그렇게 외치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못하게 한 거 그다음에 우리 내부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한 거 이런 생각들만 지금 다 있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또 드러나면서 이제 이게 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선수 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드론 부대도 창설한 건 문재인 정권 때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다 문재인 정권 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이더 있잖아요. 그 레이더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소요가 결정이 난 겁니다. 들어온 시기가 문재인 정권 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한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임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어떤 탓 서로 미루기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평화지향, 현 윤석열 정부는 평화가 효과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째찍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노선 어느 한 개도 우리가
폐기할 수 없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을 완전히 어떤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부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화를 어떤 식으로 이뤄내느냐에 대한 방식,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잊히고 싶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노출이 되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내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그리고 새해 첫날 동해상으로 잇따라 이 초대형 방사포 KN-25 4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동해상으로 쏘긴 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픽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모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시죠. 자, 31일 날요. 이 중화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3발을 쏩니다. 3발을 쏘는데 비행거리가 한 350여 킬로미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월 1일 새해에는 평양 용성 일대에서 또 쏩니다. 비행거리는 한 400여 킬로미터 되는데 이걸요 원을 한번 쭉 그려보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쐈던 걸 남쪽으로만 내리면 바로 사드 기지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양욱 의원, 결국 새해 작년 말에 쏜 거 사드 기지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KN-25를 강조하는 것은요. 네. 사실 이제 저게 지금 북한이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예.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금 사거리가 350km 정도, 거의 400km 가까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 원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던 미사일이 뭡니까? 스커드 아니겠습니까? 네. 스커드 B형, 초기형이 보통 한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스커드 C형이 한 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을 KN-23, 24, 25 이 세 개의 미사일로 대체를 하는데 23과 24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풀업 기동 능력 같은 것도 있고 이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핵을 탑재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KN-23, KN-25 소위 말해서 뭐 방사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탄도 미사일이고요. 여기에 지금 북한이 계속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좀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뭐 핵탄두 수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KN-25까지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금 기술력으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한 북한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저 무장 장비는 군사 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다 아시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이제 옮긴 게 지금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호 뉴스죠. 그러니까 김정은 관련된 뉴스를 1호 뉴스는 이춘희가 주로 나와서 하는데 지금 리춘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2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연발 정밀 공격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래 이 다련장 방사포는 사실 정밀도보다는 지역 표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주 사드기 지역 표적을 타격하는 건데 이제까지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북한이 600mm 방사포가 유견장이에요. 6발을 동시에 발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북한이 저 유견장을 6발을 동시에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견발을 빠른 시간 내에 유견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고 그랬는데 400km 날라갔어요.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쏴도 400km면 부산까지도 안 갑니다. 예.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뒀다고 하는 거는 네. 좀 뻥튀기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말 연시에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고 우리에 대한 협박의 수위를 고도화하기 위한 네. 그런 의도도 같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요, 올해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하고 7차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딸을 데리고 이 등장을 했잖아요. 미사일 기지 같은데. 그건 결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진을 보세요. 딸과 다정히 걸어가면서 미사일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미사일이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북한 핵의 이 수명, 이 수명은 자기 딸 대회까지 이어지니 앞으로 영원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 네, 이현종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나이가 되면 어딜 가야 되죠? 놀이터를 가야 되잖아요. 예, 뭐 예. 수영장을 간다든지. 네네. 저건 아동학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이고. 저 어린 나이에 딸을 데리고 저렇게 미사일 기지나 이런 걸 방문한다는 것은 네. 결국 이제 김정은이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사일 발사로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시들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또 관심거리를 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한 저는 하나의 또 이 용도로서 자기 딸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태영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 핵이라는 게 자신 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도 이어져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 비핵화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확고하게 이 후대에다가 이제 어떤 전승시켜 주겠다. 라는 뜻을 이제 천하에 어떤 공표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김주혜라고 알려진 딸이 지금 둘째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그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제 계승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렇게 어린 딸을 데리고 매일같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현장이 뭐냐면 바로 미사일과 핵과 관련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비핵화는 결국은 협상용이고 이 속이기 위한 용이고 네.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비핵화라는 말은 없다. 결국 속은 거는 우리죠. 예. 자,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핵과 관련된 이 기획, 공동기획, 공동연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 Joint Nuclear Exercise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노라고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백악관 측의 해명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Biden,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We're not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And following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예, 뭐 한국 핵 보유국이 아니어서 당장 공동 핵 연습이라는 게 이거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 보유국들끼리 이제 뭐 자신들의 핵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습하는 게 공동 핵 연습인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캄보디아 회담에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긴밀한 대응 협의를 지시했고 그 하나로서 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훈련 방법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답한 그 내용이 사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은 핵 우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확장 억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한미 간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연습 단계까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백악관 대변인도 해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군 공동 연습이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으로부터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확장 억제를 하는데 기획 단계로부터 그다음에 능력을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TTX 다시 말하면
테이블에서 그 시나리오별로 논의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새로 만드는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전 단계로 함께 만들고 그걸 함께 연습하겠다라는 이 합의는 3자 정상회담에서 합의 그 이전에 11월에 이 한미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공동 성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그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 이제 운용 연습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은 나토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핵 공유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핵무기를 우리 자산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토에 보면 스테디 패스트 눈 같은 훈련들이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핵 자산을 우리 비행기에 같이 탑재를 한다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핵공유라는 거죠. 그까지는 못 가는 수준이지만 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뭐 이렇게 호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난번 캄보디아 회담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만약에 북한 핵을 쓰면 북한은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심하지 못한다. 그거보다 더 진전된 어떤 일이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지 막연하게 그냥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정도로만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뭔가 확장 억제를 더 넓혀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그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수준에 있었고 그 이후에 대화가 구체화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원래 로이터 기자가 이 질문할 때 질문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좀 오해가 생겼는데 바로 이제 미국 백악관과 그다음에 국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심이 이렇다는 거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 의견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무장론이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뭐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핵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그건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리용호라고 북한의 외무상, 전 외무상인데 이 리용호와 외무성 관계자 4-5명이 연이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리용호가 다시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오보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리용호가 안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을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과거 리용호 전 외무상의 모습 한번 보시죠.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처형 이유는 뭐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양욱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이 북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처형 소식들이 이게 계속 오보인 경우들이 많아서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렇게 리용호 모습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실은 이 미국 정상회담인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실책이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북한에 나갈 방향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딸 데리고 뭐 핵시험 참관하는 것도 참관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리용호가 부재하는 것이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리용호 전 외무상은 뭐 북한 내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용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용호 전 외무상이 처형이 됐다면 내부 동료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문 장군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용호는 뭐 북한에서 몇 안 되는 이 외교통이고요. 일찍이 영국 대사도 했고 아일랜드 대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이 뭐 지금 요미우리 보도에서 북한 다시 말하면 하노이 노딜에 대한 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이용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몇몇 외교관도 처형이 됐다라는 그런 추정성 보도가 나왔는데 네. 김정은이 이렇게 누구를 처형을 할 때는 명분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이 부작용들을 염두에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용호가 만약에 처형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김정은의 책임이 큰 것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처형설은 그냥 설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북한에서는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천을 시키고 축청을 시켰다가 또 다시 복권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게 뭐 다들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하기엔 참 어렵다는 게 북한 내부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상당한 이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 진실 여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의 응답자 39.6%, 거의 40% 가까운 사람이 사실일 거다. 40.3%가 거짓일 거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허위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80%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 한 70% 가까운 사람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중에는 자, 소년원 복역 주장 일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25.9, 거짓 41.6, 거짓 쪽이 더 많죠. 다만 지지층이 또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자, 내 편은 팩트, 저쪽은 가짜 이런 입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내 생각을 안 바꿀 거다. 그게 3분의 2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확증 평양,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 3명 중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를 이렇게 사실을 제시해도 이건 내가 믿던 거 그대로 믿을게 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67%, 73%.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자, 이 결과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고 예. 안타깝습니다. 네. 저렇게 우리 정치적 입장을 갖게 하는데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왜 그렇게 민주당 편만 들어라고 야단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지 간에 야당의 입장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 말씀을 선택해서 이러한 입장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진영이 갈라져 있고 상대방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런 말을 하면 저건 사실이다 라고 단정하는 이런 문화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그렇고 좀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대표적인 여론조사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참, 그래? 싶을 겁니다. 근데 대신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김의겸 의원이 아마 저런 여론조사를 의식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 의원 지난달 8일 동의하지 못한다 이 입장을 고수했고요. 한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적 소모가 컸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 달간의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동의 못 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네. 자, 첼리스트.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첼리스트 본인의 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 본인이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보셨습니다만 40대 40 거의 40대 40 똑같은 비율로 이게 사실일 거다 믿는 분이 40, 거짓일 거다 믿는 분이 또 40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식장의 그 사진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들이. 근데 사람들 뒤에 하나도 안 왔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텅 비었다. 옛날 오바마 대통령 비교를 해서 썼더니 그때 트럼프 대통령 측이 뭐냐면 사람들 많이 왔다. 아니 당신 보지 않느냐 이 사람 안 왔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대안적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미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짓고 본인이 그냥 거기에 다 보태 나가는 건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언론인 출신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팩트가 이걸 판단해 줘야 될 언론의 어떤 이 기본적인 이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계속적으로 끝까지 본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실은 딴 사람한테 압력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또 후원금이 많이 모여요. 많이 벌써 이미 뭐 후원금 다 찼다고 그럽니다. 올해도 뭐 후원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 모이고 대변인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쪽에 또 많은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확대 재생돼서 우리 정치권 문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인 자기 입장,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승복하고 사과하는 이런 풍토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최근에 들어서서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아예 자기 지지층들한테만 끝까지 저렇게 가는 것, 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참 이런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환멸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첼리스트는 거짓이라고 진술했고 저희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에 나와서도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를 유튜브에 올렸던 강진구 씨는 아직까지 진실은 안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제가 자기 때도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첼리스트가 단지 경찰에 나가서 진술한 걸 하나만으로 이번 청담 게이트의 사건을 다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이런저런 뭐 디지털 증거를 통해서 청담동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뭐 거의 드러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보도에 대한 댓글들 보면 청담동 아니고 논현동이다 이런 댓글이 붙고 서로 간에 이제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장윤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진영에 따라 정파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본인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되고 대화도 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언론 지형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 역시 과연 그러한지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를테면 굉장히 진영 간에 대립하는 여러 이슈들, 뭐 월북인지 아닌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다 입맛대로 본인의 어떤 인식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하는 이런 풍토 정치권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소년원 출신설 이것도 나돌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정한 정당 지지층에서는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기분 나쁜 얘기를 또 하나 들어서 뭐 제가 무슨 뭐 누구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디 인터넷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있대. 그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을 갔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애를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다 뭐 많죠. 제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이제 끌어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죠. 무슨 어릴 때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데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더라. 지금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을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다, 잘할 사람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뭐 이 내용을 퍼뜨렸던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일부가 또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장희찬 이사장은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뭐 소년원 운운하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현역 국회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자료화면 하나라도 민주당에서 첨부했겠죠.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뭔가 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온 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아무리 이재명 대표 제가 비판 많이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관련된 뭐 청담동 운운하는 가짜뉴스는요.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퍼뜨려 놓고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확증 편향이라는 결론은 같을지 몰라도 이게 정치권에서 퍼져서 우리 유권자와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은 그 확산 양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결국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과거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돈다발하는 이야기 했는데 그 사진 꺼내셨던 분 저는 사과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히 실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과하셔야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지도부 전원과 거기에 말을 보탰던 김의겸 의원 사과하셔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사과를 안 하니까 그 지지자들도 야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방금 여론조사처럼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건 우리 국민들 탓이 아니라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네. 정치인들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정치가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었죠. 김 여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어렵다,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국정 내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조수진 의원이 직접 만나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님은 저한테는 지금도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치열하게 일해달라 이런 당부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됐고요.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이 여성 의원들한테는 되게 여성 의원들이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여성 의원들하고 따로 자리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건지. 그 여성에 대한 여성계 또 어떤 복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부인들이 많이 역할을 했고요. 네. 어떤 뭐 특별한 김건희 여사만의 뭐 보폭 넓히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조수진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제 김 여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내조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 지난번 취임식이 끝나고 네. 오후에 국회에서 이제 잠시 그 김건희 여사를 뵌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때 이제 뵈면서 많은 분들 이제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뵈니까 실제로 보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더 진정성이 있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수진 의원이 아마 저런 표현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이 음성이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네. 일단. 근데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취임 이후에 그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공격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네. 아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예. 듯이 보여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 진정성 있는 도움 요청 그 이야기에 아마 마음이 네. 그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의 내조 그다지 좋은 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 가장 좋은 내조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정조사를 마치면 바로 이걸 해야 된다. 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는 두지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바닥까지 박박 긁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내조하는 길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변인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이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야당 대변인 입을 막는다고 여사님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자, 복 의원님.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김의겸은 마땅히 할 말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사실 조용히 내조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조용한 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겨누어졌던 여러 가지 혐의가 무혐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된 그 분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유죄가 추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고 장동혁 대변인 말씀처럼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성남 FC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재명 그 당시 지사 측에서 친문이 나를 탄압한다라고 할 정도로 탈탈 털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는 다시 살아서 수사하고 있고 하나는 수사를 다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평하지 않다라는 차원의 야당 대변인 말은 당연한 것이고 대변인끼리 서로 공격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런 풍토 글쎄요. 네. 정치권에서 말을 통해서 서로 상처 주는 게 제일 아픈 것인데 조금 점잖은 말씀들을 좀 주고받았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놓고 보이는 손이 암약 활약을 했었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런 친문 검사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 하나 적시하지 못하면서 1년 6개월을 가지고 질질 끌었던 것 자체가 대놓고 보이는 대선 개입 수사였고요.
그리고 성남FC 사건, 이 정의로운 박하영 검사가 무려 7번이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은전 전 성남지청장이 그 7번의 보고를 다 묵살하고 수사를 덮어버렸던 것. 아무리 싫어하는 부하라도 같은 이야기를 7번 하면 저라면 한 번은 들어주겠습니다. 이걸 다 거절하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이런 게 바로 노골적인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네. 그 보이는 손으로 해야 될 수사는 덮어주고 결과 못 내는 수사는 질질 끌었던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정치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여사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서는 또 날선 비판이 있었고요. 이걸 다시 비판하면서 이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서 뒷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야당 인사는 자신밖에 없어서 외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표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새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자리에, 행사 자리에 외로운 섬처럼 굉장히 힘들게 서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같이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야당 대표가 대통령 손 끌어잡고, 아니 이렇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식으로 여야 정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민경제 위기라든가 그런 해법 좀 논의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참 가면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참이 아쉽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초청 방식을 좀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 자, 장윤희 변호사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이정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손편지를 왜 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게 나를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대화할 시간 같은 것도 따로 책정돼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공식 초청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거냐라고 재차 문의를 했더니 대통령실은 이 주관은 행안부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라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대화 창구로 손편지를 써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 대해서도 예우를 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최소한 정말 만나서 야당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대화를 한 의지가 있었다면 초청 방식이든 이 자리의 형식이든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신년 인사회라는 게 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아니니까 이제 덕담 나누는 그 정도 자리였겠죠.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띡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사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메일 통보를 한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신년 행사를 초청을 받고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22일 날 그 행안부에서 실무자가 그 우리 비서실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런데 이렇게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야당 대표들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좀 애매한 내용이었어요. 야당 대표인 저를 꼭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자, 이게 먼저 대표실로 전화를 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낼 테니까 좀 알려달라 그랬고, 이메일을 통해서 답신이 오면 행안부 직원이 직접 와서 출입증하고 오찬장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초청장 직접 인편으로 전하는 게 그동안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요, 행정안전부는 이게 이제 대통령실 행사는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주재하는 건데, 정의당처럼 민주당에도 전화로 알린 다음에 전화로 이제 이메일 좀 알려달라,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후에 직접 직원이 초청장 들고 당대표 비서실장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신년 인사의 초청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메일 틱 한 장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비서실에서 오히려 먼저 그 이메일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달라라고 재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뭔가 좀 결례인 것 같고 마음이 더 안 좋았는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흘 뒤인 26일에 행안부 직원이 이제 초청장을 들고 그 이후에는 당으로 다시 찾아왔다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예전에도 다 했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정부 인사회에 야당 대표가 참석 안 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는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게 사실 드물 정도로 뭐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행사 때는 야당이 안 참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이제 그 행안부에서 전달하고 했는데 자꾸 이제 민주당은 그냥 뭐 팩스를 띡 보냈다, 띡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뭐 검찰 소환장도 뭐 팩스로 띡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런 사실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준호 지금 실장이 그냥 자기 선에서 그냥 이거 끊었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면 최소한 내부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근데 왜 민주당은 그 결장 구조가 그냥 비서실장이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띡 없애는 것이 이게 민주당의 어떤 소통 방식인가요?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고를 받고도 안 갔다 그러면 근데도 이재명 대표가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본인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한면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통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냥 보통의 관례대로 해왔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내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대표는 모르고 있고 이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거는 모르는데 다른가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천 실장이 뭐 이메일만 보내서 그 선에서 일정도 있고 해서 뭐 거절을 했다, 보고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일부에서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측근이 사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진상 얘기까지 나오는 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 각종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일정 제안이 오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보고하고 헷갈리는 거는 직접 판단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비서실장이 봤을 때 여길 왜 가? 라는 판단이 바로 들었겠죠. 지금 대통령 만날 시점입니까? 여러 사람 신년 인사회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함께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건데 여기에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많이 가셨던데요. 그 자리에 사실 그 야당 대표가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 기회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전체가 움직여가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안 올 것이다라고 예정하고 보낸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천준호 실장이 그래도 대표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올해의 신년 인사회에 야당 인사가 그 참석하지 않은 것 이것이 왜 유독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전에 여야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특히 올해 그 정책적 이슈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강의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웃는 낯으로 신년 인사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예정이 없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장 변호사 그럼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건 나가겠다는 네. 이야기이고요. 왜냐하면 회기 중이라면 이 검찰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회기가 사실상 방탄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임시회 소집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지만 이미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취지를 읽힙니다. 예, 자 언제 나갈지 궁금해하는데 딱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봐야겠고요. 자, 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데 오늘 방역 당국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그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인천 그 소재 A 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던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감염병 법에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그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강제 출국은 기본이고요. 체포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지금 도망간 거죠, 도망. 근데 어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1명꼴로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면 숫자는 더 늘어날 텐데 지금 도망까지 가고 중국은 사실상 뭐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진율이 26%라 그러면 꽤 높은 수치고 또 무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변이입니다. 이 변이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지금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이분이 보니까 이 인근에 이제 호텔에 격리선을 가다가 거기서 아마 이제 이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구멍이 뚫린 것이고 조속히 일단 좀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76%가 이제 중국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뭐 노한국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다 지금 검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찌됐든 이거를 PCR 검사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도망간 사람은 사실은 현행법 위반이에요. 빨리 수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배하기 이전에 왜 이걸 완벽하게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미 도주하고 나면 그다음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잡았을 때 중국에서 또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치가 사전에 완벽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이걸 참고로 해서 저는 완벽하게 PCR 검사를 해서 그게 아닌 것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내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복 의원님 뭐 이달 말 설날 때쯤 되면 실내 마스크 없어질 것처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봄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그동안 3년 참았는데 뭐 몇 개월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고 내력 좀만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뭐 노한국 한다고 해서 이런 방역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가면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좀 조심 더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좀 확산 기미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